너 프랑켄슈타인 읽어봤니? 아니? 그럼 들어는 봤어? 들어야 봤지. 그 머리에 나사 받고 있는 애, 그 못생긴 애 아니야? 또 얼굴에 흉터 있고, 둥치 크고, 눈 개슴츠레 뜨고. 더 아는 거 없어? 갑자기 프랑켄슈타인은 왜? 할로윈 변장하게? 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곧 다가오는 할로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프랑켄슈타인. 초록색 괴물의 원조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켄슈타인과 소설 속의 프랑켄슈타인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19살의 소녀가 쓴 프랑켄슈타인의 원작 소설로 초록색 괴물에 얽힌 오해를 조금 풀어보고자 합니다.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인간의 본성을 잘 담아낸 고전이자 동시에 최초의 공상과학 소설로 인정받는데요. 이 책이 나왔던 시대는 계몽시대를 지나서 과학이 신의 존재를 압박하기 시작하던 시대였습니다. 1859년에 다윈의 진화설이 나왔고요. 1865년에는 멘델이 완두콩으로 유전자의 법칙을 알아냈고 1926년에는 모건이 초파리를 통해서 유전자와 돌연변이의 관계를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 이 책을 쓴 작가 메리 셸리의 과학적 상상력은 매우 뛰어났던 걸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19살에 이 책을 썼으니 할 말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문학적 상상력을 가졌던 반면 메리 셸리의 사생활은 그다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녀의 결혼 과정이 굉장히 유별났고요. 결혼 이후 아이의 출산과 유산 그리고 자녀의 죽음 등으로 그녀의 정서에는 죽음과 탄생에 대한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환경과 시대적 배경으로 프랑켄슈타인이 나온 건 아닌가 생각드는데요. 이 책의 시작은 괴담에서 시작됐습니다. 메리 셸리가 지인들과 함께 벽난로 앞에서 서로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요. 우리도 왜 서로 무서운 얘기 해주잖아요. 야, 누가 그러던데 어디에서 뭐가 나타났대. 그런데 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음산하게 분위기를 만들면서 무서운 얘기 하다가 갑자기 하면은 왜 깜짝 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의 시작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액자 구성이라고 해서요. 이 무서운 이야기를 프랑켄슈타인이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를 들은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북극을 항해하던 윌턴이라는 선장이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를 듣고선 자신의 누나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장르 소설은 일반적으로 재미와 흥미의 스토리텔링 힘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감정의 묘사나 어떤 심리의 깊이 있는 탐구보다는 사건과 상황을 빠르게 전개해서 굉장히 이야기의 흡입력을 높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을 장르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고전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고요. 그리고 이야기의 흡입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빨리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요. 아마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출판된 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그러니까 뮤지컬 아니면 영화 또 다른 드라마 아니면 또 다른 캐릭터로 재탄생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록색 괴물은 프랑켄슈타인이 아닙니다. 이 괴물을 만들어낸 과학자가 바로 프랑켄슈타인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은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화목하게 살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슬픔에 빠지게 되고요. 그 슬픔 대신 자신은 학업에 매진하겠다고 결심해서 독일의 잉글로슈타트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운둔 생활을 하면서 여러 자연과학을 섭렵하기 시작하는데요. 물리학, 화학, 의학, 해부학, 전기학 등
등 여러 가지 기초과학을 배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던 프랑켄슈타인은 인간의 몸을 빌리지 않고 생명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었죠. 해부학을 배우면서 시체를 다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시체를 끌어다가 꿰매고 엮어서 하나의 몸뚱아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전기화학 실험을 통해서 몸뚱아리가 움직이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괴물, 그러니까 자신이 여러 시체를 엮어서 만들어낸 이 괴물이 움직이게 되자 프랑켄슈타인은 너무 놀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못생겼거든요. 너무 흉측하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떤 일정 비율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여기에서 뜯어내고 저기서 뜯어내서 만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비율이 맞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2.5m의 장신이지만 뭐 등은 굽고 그리고 뭐 얼굴도 삐뚤삐뚤하고 그리고 피부 색깔은 초록색이 아닌 어떤 시체의 그런 잿빛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이게 생명을 얻었으니까, 즉 생명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괴물이 움직여가지고 창문으로 도망가도록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이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어낸 이 괴물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프랑켄슈타인은 시체를 엮어서 생명을 부여했고 그 생명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물이라는 뜻은 움직이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 괴물은 동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괴물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세상살이와 사람살이를 배워나가는데요. 이 괴물한테는 움직이는 힘뿐만이 아니라 학습하는 능력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반복 학습 능력이었다면 어떤 유인원, 그러니까 원숭이 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괴물은 생각하고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능력은 언어 습득을 통해서 증명되는데요. 이 괴물이 한 가정집을 훔쳐봅니다. 어느 날 젊은 베르테르의 낭독 소리를 듣고 이 괴물은 어떤 감동, 일종의 느낌을 얻게 되는데요. 인간의 정서와 감정 또한 배우게 된 거죠. 인간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 괴물이 단순하게 언어 기호만 듣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 기호에 담겨 있는 정서와 느낌을 알게 된 거죠. 괴물은 감정을 갖게 돼요. 그것도 아주 섬세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재탄생된 여러 다른 프랑켄슈타인의 버전에서는 이 괴물이 굉장히 어눌하게 말을 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이 책에서는 이 괴물이 굉장히 섬세하고 어떤 미세한 감정까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자신의 감정, 특히 이 외로움을 구구절절 표현하기도 합니다. 소통의 도구인 언어를 배우면서 괴물은 굉장히 관계를 갖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소통의 욕구는 관계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괴물은 너무나 못생기고 흉측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신이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선한 마음과 착한 행동, 내면을 갖고 나가면 언젠가는 나를 알아봐주는 인간이 있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사는데요. 유일하게 이 괴물을 인간으로 받아준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눈이 먼 노인이었었는데요. 그 노인은 이 외모를 보지 못하고 괴물이 하는 말과 여러 가지 행동을 추측해 보면서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말을 괴물한테 해줍니다. 노인에게서 희망과 용기를 얻은 괴물은 그래, 나도 인간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결심하고 일종의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모습이 인간 세상에 드러났을 때 그 인간들은 말을 시켜볼 겨를도 없이
괴물에게서 도망가죠. 그러한 경험으로 괴물은 굉장히 좌절을 하고 인간에 대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인간에 대한 좌절과 배신은 분노로, 그 분노는 범죄와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이 책에서 자주 나오는 문구가 하나가 있는데요. 뭐뭐처럼입니다. 괴물은 인간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이 결코 그들과 같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숨어서 인간의 세상살이와 언어를 습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 프랑켄슈타인을 다시 찾아갑니다. 나처럼 생긴 존재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 이 인간 세상에 다신 나타나지 않겠소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 괴물이 수많은 범죄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프랑켄슈타인은 이 범인을 믿지 못하게 되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와닿는 감정의 어떤 맥락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봐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살아갈 힘이 있다라는 문구를 어딘가에서 읽은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괴물도 자기 존재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소통하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작가는 인간의 힘, 과학의 힘으로 만들어진 이런 인위적인 생명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괴물은 과연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을 닮은 하나의 또 다른 존재였을까요? 인간의 감정에는 커다랗게 두 가지 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과 두려움은 굉장히 많은 행동의 동기를 유발하는데요. 프랑켄슈타인이 이 괴물의 짝을 만들어주지 않은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괴물과 같은 존재가 하나가 더 생긴다면 더 많은 문제와 범죄와 살인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한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하나의 존재를 더 이상 만들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이 이야기는 어떤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프랑켄슈타인이 책임을 지고선 이 괴물을 교육을 시켰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이 이 괴물을 좀 예쁘고 잘나게 만들었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가 또 펼쳐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뭐 은우님도 계시고 이왕 이렇게 엮어서 만드는 거 좀 예쁘게 만들지, 예쁘게 만들었으면은 과연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해봤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 놓고선 생명을 만드는 데만 급급했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괴물이 이렇게 언변이 뛰어나고 영혼이 맑고 착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못생겼어도 조금 인간들하고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무턱대고선 괴물이 단지 못생기고 흉측하다는 이유로 내면과 외면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조건 편견 어린 시선으로 이 괴물을 고립시키고 멸시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정말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책입니다. 우선 생명과학자들에게는 이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 부분을 재밌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윤리학자나 어떤 종교학자들에게는 이 생명에 대한 책임, 윤리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인문학자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과연 사람이란 무엇일까,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라는 어떤 깊은 생각을 던져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 오빠가 읽었었는데 그 표지가 굉장히 괴기스러웠기 때문에 저는 조금 꺼려 했었고요. 이게 이제 장르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와는 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구입한 책은 정말 이렇게 깜찍한 미니북이었었는데, 짧고 이렇게 컴팩트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이 들어있는 책이라서 왜 미리 읽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후회도 했던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저한테 여운이 남았던 것은 정말 인간의 어떤 외로움, 고립, 고독,
그다음 관계에 대한 욕구,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펼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여러 가지의 삶의 변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간은 태어날 때도 혼자고 죽을 때도 혼자지만 살아갈 때는 같이 살아나가잖아요. 결코 혼자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인간의 본성을 존중받아 가면서 서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은 과학 SF 공상 과학 소설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지 참 궁금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